지금부터 후보 단일화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노무현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국민통합 21의 정몽준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국민들 앞에서 오늘 공정한 토론을 하겠다는 뜻에서 서로 인사 나누시고 시작을 하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바쁘셨죠? 네, 네. 오늘 잘하셔서 표 많이 받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는 토론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토론 진행 방식을 잠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후보자의 모두 발언이 각 2분씩 진행됩니다. 이어서 정책 토론은 오늘 5개 분야로 나눠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후보 단일화 문제, 그리고 이어서 정치 분야, 경제 분야, 외교 안보와 남북관계 분야, 그리고 사회 문화 분야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각 분야별 후보자의 질문 기회는 2차례씩이며 답변에 대해서 추가 질문이 가능합니다. 시간은 질문은 1분, 그리고 답변은 1분 30초. 그 답변에 대해서 재질문 기회가 있습니다. 역시 재질문 1분, 재답변은 1분으로 각각 제한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후보 간 교대로 진행되며 각 질문의 답변 그리고 추가 질문 답변이 모두 4분 30초씩입니다. 분야별 진행 시간은 따라서 각 18분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정책 토론 분야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후보자의 모두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통합 21의 정몽준 후보의 모두 발언 2분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통합 21의 정몽준입니다. 단일화 과정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후보 단일화는 새로운 정치를 하라는 국민의 요구입니다. 저는 저의 운명을 국민 여러분 손에 맡겼습니다. 노무현 후보께서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하고는 정책과 이념 그리고 살아온 길이 달라서 단일화는 어렵다고 했으나 그 후 생각을 바꿔서 단일화하겠다고 한 것은 잘된 일입니다. 제가 진심으로 바라던 일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후보 단일화는 왜 필요합니까? 소수의 지지밖에 받지 못하는 대통령을 이번에 또 뽑는다면 우리나라가 계속 불안해집니다. 선진국의 경우처럼 과반수를 얻는 대통령을 뽑는 결선 투표 조항이 있다면 사실 후보 단일화는 필요하지 않았을 겁니다. 단일화 후보는 이해창 후보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 합니다. 호남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골고루 지지를 받는 사람을 뽑아야 합니다. 다양한 정파의 지지를 받는 사람을 뽑아야 하고 특히 경제와 국제 감각이 있는 인물을 뽑아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념 대결의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진보냐 보수냐 하는 것은 하나의 방법이지 목표가 아닙니다. 국가의 이익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우리 모두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세계화의 거센 파도를 헤쳐나가야 합니다. 칠레와의 자유무역 협정이 잘 된 것인지, 미국과의 소파는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 통일을 하려면 미국과 중국의 협조는 어떻게 구해야 하는지, 이런 모든 문제는 우리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모두 국제 문제입니다. 노무현 후보는 저의 동지이자 경쟁자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우리나라의 미래를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새천년 민주당의 노무현 후보의 모두 발언 역시 시간은 2분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무현입니다. 지난 봄 저는 민주당 국민경선에서 새칭 국민 후보로 선출됐습니다. 200만 국민이 참여해서 뽑힌 국민 후보였습니다. 한때 국민들의 지지도가 60%까지 올라갔던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뒤에 자꾸 지지가 내려가 가지고 지금 다시 국민들의 검증을 받고 또 심판을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생각해 보면 참 착잡하기도 하고 또 억울한 생각도 좀 듭니다. 그리고 좀 원망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돌이켜 생각해 보면 다 제 부덕의 소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시련을 거쳐서 좀 더 큰 사람이 되라는 그런 뜻으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저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항상 국민들을 믿고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럴 때마다 또 국민들은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국민 여러분을 믿고 결단을 내렸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짧은 기간이지만 선의의 경쟁을 하겠습니다. 성원해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일단 오늘 후보 단일화 토론에 나온 두 후보의 모두 발언을 들으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5개 분야로 나눠서 각 분야별 질의응답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분야별 정책 토론, 먼저 후보 단일화 문제는 노무현 후보부터 질문을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단일화하는 것은 국민들이 다 바라는 일이라서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은 오래전부터 예측돼 있던 일입니다. 저는 7월경부터 재경선을 열어놓고 또 어떤 형식으로든 국민 경선을 통해서 단일화를 하면 좋겠다. 그 당시는 한 분을 꼭 제가 지명하진 않았지만 대체로 예상하고 그렇게 국민 경선을 했으면 했는데 그것이 잘 되질 않고 이제 와서 이렇게 토론도 한 번밖에 못하고 또 여론조사라는 방식으로 하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로 지금 걱정스러운 일이 많습니다. 많은데 진작 좀 국민 경선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왜 국민 경선이라는 방법을 그동안에 받아들이지 않으셨는지 그런 취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노무현 후보께서 조금 전에 말씀을 하시면서 한때 인기가 높으셨는데 지금 이제 인기가 좀 내려가셔서 착잡하시고 억울하다는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뭐 저도 옆에서 그런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노 후보께서 얼마나 착잡하신가 이런 느낌을 갖는데 국민 경선제를 해서 이제 뽑히신 후보니까 또 국민 경선제는 우리나라에서 실험한 하나의 제도인데 과연 국민 경선의 참다운 취지는 무엇인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많은 당원과 국민들께서 참여하셨는데 민주당의 후보가 한나라당의 후보한테 이길 수 있는 후보를 뽑는 것 이것이 저는 국민 경선의 참된 취지라고 생각을 하시고 인기가 올라갔다가 내려가셔서 억울하신 건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은 그러시다면 민주당을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저는 노무현 후보께서 결단을 하실 수도 있었다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저는 민주당의 당원은 아니지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런 생각도 하실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국민 경선을 왜 하지 않았느냐 이러는데 저도 그 국민 경선은 성공한 실험이다 이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같은 당에 계시던 분들께서 국민 경선은 사실은 문제점이 많이 있었다. 그리고 뭐 많은 사람들이 뭐 동원됐었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요. 사실 그래서 저희는 그것보다는 이제 당원들에 의해서 뽑는 걸 이제 바랬는데, 근데 노 후보께서 국민 경선을 하자고 해서 국민 경선의 취지에 가까운 것이 여론조사라고 많은 분들이 또 노 후보께서 말씀을 하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했습니다. 시간상 초과하셨기 때문에 재질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국민 경선에서 동원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진짜 믿고 계시는지 참 좀 의문스럽습니다만 그 문제는 접어두기로 하고요. 여론조사 방법을 제가 수용한 것은 사실은 우리 정 후보의 요구를 다 수용한 것이거든요. 다 수용한 것인데 그 여론조사의 방법에 관해서 너무 많은 문제 제기를 하고 또 일단 합의 다 한 것을 다시 또 재합의하자고 하고 이렇게 하니까 어떤 경제적인 상거래에서의 계약도 한번 약속하면 지키는 것이 우리가 도리인데 또 그것을 또 재합의를 요구하고 이러니까 여론조사를 받았으면 그걸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또 조건이 있고 또 재합의 요구가 있고 이렇게 해서야 신뢰가 좀 흔들리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정 후보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사실 지금 그런 것은 저는 사실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그 민주당의 이해찬 의원과 저희의 이철 전 의원께서 만나서 합의를 했다고 새벽에 저한테 연락이 왔을 때 잘 됐습니까? 잘 됐습니다. 그리고 합의된 내용은 저한테 말씀해 주지도 않고 저도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신문이 그 바깥으로는 비밀을 지키겠다는 내용이 전부 신문에 공개가 되면서 저희 관계되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이래 가지고선 소위 말하는 객관성 있고 공정한 여론조사는 실제로 불가능하다 이렇게 됐고 어느 쪽에서 그것을 유출했는지 뭐 이런 것도 중요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여론조사는 노무현 후보께서 요구한 것이고 저희들이 제안한 것은 여론조사 절반, 당원 절반 이걸 한 겁니다. 그래서 여론조사 방법이 결국 된 거는 노무현 후보의 제안을 저희가 수용한 것 이것은 사실이니까 이 사실은 좀 분명히 인식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예, 이어서 순서를 받고 정몽준 후보의 질문 그리고 노무현 후보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후보 단일화 문제와 관련해서 질문해 주십시오. 후보 단일화를 한다고 그러니까 일부 신문에서 후보 단일화는 노무현 후보하고 저하고 뭐 정책 이념, 성장 배경이 다른 사람끼리 하는데 이거 문제 많다고 많은 신문에서 많은 사설에서 지적을 했고 또 한나라당에서도 또 이해창 후보께지 그런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후보 단일화 왜 하는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선진국처럼 우리나라도 과반수 득표를 하는 그러한 대통령을 뽑는 결선 투표 조항이 있었다면 사실 이것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당선될 때 39% 받으셨고 그전에 김영삼 대통령은 41%를 받았습니다. 소수파에 의해서 대통령이 되는 것은 국가적 불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단일화를 했는데 단일화는 이해창 후보한테 이길 수 있는 후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사퇴하면 저희 표에 많은 표가 이해창 후보한테 간다고 여론조사에 나오고 있고 그런데 그 반대로 노무현 후보께서 사퇴를 해주시면 예, 노무현 후보의 표는 저한테 많이 온다고 그러는데 그렇다면 저를 중심으로 단일화가 되는 것이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노무현 후보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그 정 후보께서 말씀하신 그 여론조사라는 것에 대해서 그것은 그 정확한 사실이 아니라고 봅니다. 조사하는 방법에 따라 다 달라지고 우리가 조사한 결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길 수 있는 후보가 정녕 어떤 후보인가 앞으로 검증을 거쳐봐야 됩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 월드컵 이후 분위기 가지고 지지가 높은 것이 경쟁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회창 후보하고 이런 토론을 거쳐서 검증을 거친 다음에 경쟁력이 있어야 이길 수 있는 후보입니다. 지난번 경선 때도 이인재 후보가 훨씬 더 경쟁력이 강하다고 했지만 토론 과정에서 그것이 다시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 의혹이 없어서 이해창 후보로부터 공격을 많이 받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정 후보도 유감스럽게 이런저런 의혹이 제기되고 또 이익치 씨도 와서 이런저런 문제 제기를 하는데 제가 하나하나 다 지적하기엔 좀 야박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그 검증을 과연 견뎌낼 수 있을까? 그것이 과연 저로서는 가장 큰 걱정거리고요. 정말 제가 지금까지 정치하기로는 정말 사심 없이 해왔고 그런 점에 있어서 큰 걱정이 없고 또 정책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다면 이렇게 예선 굳이 하지 않고 그야말로 참 결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여러 가지 검증 과정에 있어서의 불안감 때문에 저도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래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답변에 대한 추가 질문 기회입니다. 노 후보께서 지금 말씀하신 건 좀 앞뒤가 안 맞습니다. 지금 저하고 노무현 후보하고 지금 오늘 토론을 하고 나서 뭐 며칠 있다가 여론조사에서 단일 후보 결정하자고 그랬는데 뭐 여론조사란 게 반드시 다 맞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가령 여론조사하면 노무현 후보가 사퇴하면 노 후보의 표는 저한테 많이 온다 하는 것이 여론조사거든요. 근데 그것을 그대로 믿을 수는 없다 뭐 이런 말씀이시고요. 그건 좀 앞뒤가 안 맞고 저희 인기가 혹시 월드컵 인기가 아니냐 이런 말씀을 조금 하셨는데 그것은 또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지난 2월 달에 갤럽 여론조사를 보면 그때도 벌써 경제 분야나 국제관계 또 국정 운영에서 제가 가장 많은 기대를 받고 있는 후보로 나타난 적이 있습니다. 지금 노 후보께서는 뭐 이익치라는 사람의 이름을 거론하셨는데요. 이익치라는 사람은 한마디로 불쌍한 사람인데 한나라당이 한나라당이 그런 소위 말하는 의혹이라는 공세를 계속 받을 텐데 제가 후보가 되면 좀 불안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나라당은 지난 석 달 동안 한 것이 저를 공격한 것밖에 없습니다.
어제 SBS에서 시간 됐어요. 어제 토론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한나라당의 홍준표 의원이라는 분이 나와서 저만 공격하고 노무현 후보는 하나도 공격을 안 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한나라당이 두려워하는 후보가 누구라는 생각이 안 드세요? 예, 답변 부탁드립니다. 여론조사 문제에 관해서는 다른 여론조사도 많이 있다. 결과가 전부 똑같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 여론조사를 믿지 않는다라고 말하진 않았습니다. 실제로 좀 의도 있는 여론조사가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뭐 그렇게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한나라당이 두려워하는 후보가 누구냐 이런 것은 또 우리 쪽에서는 진정으로 한나라당이 두려워하는 후보는 노무현 후보이기 때문에 한나라당이 지금 정몽준 후보에 대한 여러 가지 파일들을 준비해놓고 쓰지 않고 있다. 우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또 내부 문건이라는 것이 어제 보니까 무슨 주간지에 하나 이제 폭로됐는데 그 내용은 또 아주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 근거 없는 것도 있고 한나라당이 하는 일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중에는 정말 이건 방어하기 어렵겠구나 하는 것도 좀 있습니다. 예. 예. 그러면 이번엔 다시 노무현 후보가 후보 단일화 문제에 대한 두 번째 질문 기회를 갖게 되시겠습니다. 질문해 주십시오. 뭐 후보 단일화 문제를 놓고 자꾸 이게 얘기를 공방하기가 참 제가 그렇습니다. 한 가지 제안을 하겠는데 이제 단일화 문제는 너무 길게 안 했으면 좋겠고 저희는 단일화가 목적이 아니고 예. 단일화 후보가 승리하는 것이 목적인데요. 조금 전에 노무현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이해창 후보가 이번에 대통령 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아마 노 후보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왜 이해창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지 뭐 여기에 관해서 뭐 노 후보께서도 좀 말씀하시고 저도 좀 말씀을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동의하시. 또 신중한 사람이 와서 물어보면 한 번만 생각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근데 이런 거는 다 일관된 이야기고요. 우리가 특정인에 대해서 공개된 장소에서 정계 은퇴하고 용서를 빌어라 하는 것하고 과연 예정이 교체하는 것하고 그렇게 표시가 되는 것인지 예. 보통 사람은 좀 헷갈리기가 쉽죠. 답변해 주십시오. 노무현 후보께서. 예, 그 제가 자꾸 제가 3당 합당 이후엔 삼김청산을 주장하다가 삼김청산 되는 판이 아니라서 다시 김대중 대통령의 그 평민당과 통합하고 그 어디 또 삼김청산 주장하다가 97년 정권 교체를 위해서 다시 힘을 합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또 정 후보하고 저하고 사이에서도 정치적 주장을 달리하다가 또 더 큰 것을 위해서 손을 잡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너무 그렇게 꼬치꼬치 따지시면 정치는 못하는 것이고 공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전 부처님 반열에 가 있지는 않지만 부처님 말씀은 배우려고 그렇게 노력합니다. 굳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정 후보께서도 이회창 후보하고도 손잡을 수 있고 사자연대 하실 수도 있고 장세동 씨하고도 같이 할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들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또 그 일관성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받을 수 있죠. 제가 거기에 그것을 질문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 아닙니다. 예. 제가 그냥 답변입니다. 답변하신 것이고요. 예. 예, 이어서 이제 노무현 후보 질문 순서입니다. 정몽준 후보에게 정치 분야에 관련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정치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국민들이 가장 큰 관심을 갖는 것은 부정 부패입니다. 그리고 친인척의 비리입니다. 비리고 그리고 이제 우리 한국 정치에서 그동안에 오랫동안 부정부패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정경유착이었습니다. 정경유착이었는데 실제로 이제 그 우리 정 후보가 대통령이 되시면 친인척 관리를 참 하기가 어려우실 것 같아요. 도장 하나 딱 잘 찍으면 말하자면 친인척이 수백억 수천억의 이익을 볼 수도 있는 그런 지위에 있고 또 실제로 정 후보가 그동안에 경영해왔고 또 지금은 대주주로 있는 회사에도 비자금 사건이 있고 주가 조작 사건이 있고 또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어 놔서 지도자로서 이 부정부패와 완전히 확연하게 단절해서 이렇게 일을 처리하기가 참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시렵니까? 그 정경유착 또 친인척 비리 뭐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먼저 정경유착을 말씀을 드리죠.
제가 보면 한나라당 이해창 후보는 정경유착이 벌써 돼 있는 것을 전 증명하고 있다고 봅니다. 지난번 대통령 선거에서 무슨 국세청을 동원해가지고 뭐 다들 아는 거니까요. 서상모 의원을 희생시켰습니다. 그래서 뭐 국세청의 서상모 의원하고 같은 경기고등학교 동창이라는 무슨 이석 시 차장 뭐 그런 사람을 이석희, 동원해서 예. 몇백억을 대기업을 동원하지 않았습니까? 노무현 후보께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제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소위 우리나라의 재벌 기업이 저한테 돈 가져올 것 같습니까? 저는 제가 당선되면 재벌 기업이 제일 먼저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청와대 돈 갖고 오는 일이 제일 없을 후보가 저는 저라고 아주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노 후보께서 무슨 주가 조작 사건 이런 것도 있는데 어떻게 하느냐고 하시는데 좀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한나라당의 이해창 후보가 불쌍한 사람 이익치를 미국에서 불러다가 일본에서 무슨 기자회견을 시켰는데 저는 100% 한나라당의 공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익치 씨의 주장이 사실이면 제가 오늘 후보 사퇴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익치 씨가 마침 여기 와 있으니까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지금 선거철이긴 하지만은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노 후보께서도 가끔가다 무슨 주가 조작 사건 이렇게 슬쩍 운을 띄어서 저를 겨냥하지 마시고 지금 돌아가셔서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빨리 이익치가 와 있으니까 국정조사를 하라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네, 모자란 그다음에 답변은 추가 질문에 더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네.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노무현 후보가 이 관련해서 다시 추가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그 이회창 후보가 자기 동생을 시켜가지고 국세청 동원해서 자금을 166억이나 걷어다가 자기 선거 자금으로 썼습니다. 또 바로 아주 신복이라고 하는 서상목 의원이 거기에 같이 함께 했고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이제 고맙다는 전화까지 했다는 겁니다. 그래놓고 모른다 했거든요. 이것이 이제 참 국민들한테 불신받는 것이고 또 옳지 않은 일인데 주가 조작 문제에 관해서 저는 뭐 정 후보가 거기 가담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정 후보가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회사에서 돈이 1,800억씩이나 빠져나갔는데 이 몰랐다 하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을 담당했던 이사가 지금은 또 잠적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진위를 떠나서 국민들이 이 점에 대해서 의혹을 가지지 않겠느냐. 의혹이 있는 것이 더 문제다. 아무리 결백해도 의혹이 있으면 그것은 의미가 없는 거 아니 어려운 거 아니냐 이런 것이죠. 네,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노무현 후보께서는 기업을 경영 안 해보셔서 뭐 주관제에서 자꾸 뭐 의혹이라고 그러면 그것을 좀 너무 믿으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무슨 또 한나라당이 터뜨려서 주관제 의혹 나면 바로 앞으로 저한테 전화를 해 주시죠. 제가 설명을 잘 올릴게요. 우선 1,800억이 회사에서 빠져나갔다는데 빠져나간 게 아닙니다. 그 재정 담당 중역이 1년에 관리한 돈이 수조 원이 되고 빠져나간 게 아니고 돈 다 그대로 있습니다. 만약에 빠져나갔으면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배임죄가 됩니다. 저도 일종의. 그건 분명히 아셔야 돼요. 빠져나갔다는 표현은 전혀 틀린 표현이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 중에 뭐 저희 친척들이 기업을 하기 때문에 제가 뭐 도장 하나 찍으면 수백억 이익을 줄 수 있다 그러는데 그것은 너무 또 현실에 안 맞는 얘기입니다. 예를 하나 들면 뭐 현대 중에서 저희 가족 중에서 지금 큰 회사가 현대자동차인데 현대자동차는 지분의 60%를 외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회사고요. 그 회사의 노동조합은 민노총 소속이라서 지금 민노당의 권영길 후보를 열심히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외국의 기업을 또 그 노동조합이 권영길 후보를 제는데 제가 지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예, 일단 정치 분야 이번엔 정몽준 후보의 질문 기회입니다. 예, 나중 또 답변 기회에 못다한 얘기는 해주시고요. 노무현 후보에게 정치 분야 관련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우리나라 정치의 가장 큰 비극은 우리나라의 주요한 국정 과제들 있지 않습니까? 가령 남북 관계를 잘 관리해서 전쟁을 막는다든지 그리고 통일을 준비한다든지 그리고 경제를 발전시켜서 일자리를 계속 만든다든지 정치적 부패를 척결한다든지 뭐 지역 감정을 해소한다든지 이런 일들인데 근데 문제는 이러한 주요한 국정 과제들이 전부 정치판의 싸움거리로 전락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 뭐라 그래도 김대중 대통령 그리고 그동안의 여당, 민주당, 한나라당이 전부 책임입니다. 나라의 주요한 국정 과제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전부 여야
초당파적으로 해야 되는데 싸움거리로 전락한 책임, 아주 큰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무현 후보께서는 지금 대통령 후보시고 또 잘하면 또 대통령이 되실 텐데 앞으로도 국민 통합을 위해서 저는 계속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참 어느 걸 물을지 이게 너무 많아서 그런데 세금 문제 하나 물어보죠. 네, 법인세 인하를 찬성하십니까? 네, 저는 법인세는 인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법인세는 지금 홍콩 같은 경우에 제가 알기로 16%로 단일 세율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 관청의 자의적인 해석을 방지해서 기업들이 관청에 로비하러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의도는 다단계 누진적으로 해서 돈 많이 버는 사람 돈 많이 내라. 의도는 좋은데 실제로 어느 세율을 적용하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기업들이 많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뭐 의도하고 달리 좋지 않습니다. 저는 법인세는 어느 정도 인하를 하는 게 필요하고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에 이익이 1억이 나면은 얼마고 1억이 넘으면 바로 얼마인데 저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이익은 한 30억 정도로 올려서 30억 이하는 전부 좀 낮춰주고 30억 이상은 조금 더 올려받는 2단계 정도 하는 것이 전 바람직하다고 제 생각합니다. 질문 1분 시간을 다 쓰셨어요. 그래서 일단 저는 보충 질문. 단문으로 또 묻겠습니다. 예, 예. 그 정해진 시간 안에 소화 다 할 테니까요. 예, 예. 예. 실제로 우리 법인세가 미국이나 일본이나 유럽에 비해서 많이 낮다고 보십니까? 그 제가 경제학을 공부하고 미국서 또 경영대학원도 이제 다녔는데요. 우리가 이제 책에서 보면 예를 들면 스웨덴 같은 데가 법인세가 제일 높습니다. 이제 복지 정책을 하는 나라니까. 근데 다른 네, 말씀을 하시면 제가 답변 시간이 얼마입니까? 전 단답으로 말씀해 주시길 바랐는데. 그럼 얘기할게요. 예. 명목 세율은 높은 나라들이 있지만 그런 나라들은 또 무슨 공제 제도가 더 발달해서 실질 세율은 낮다 하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예. 예. 다시 그러니까 한번 우리나라는 예. 높은 편입니다 한마디로. 예. 전체적으로 시간이 남아 있죠 아직까지. 예, 노 후보 질문. 그래서 지난번에 한나라당이 법인세 2% 인하안을 냈는데 그걸 계산해 보면 전체로 그 1조 5천억 원 세금이 깎입니다. 세수가 줄어드는데 그 중에서 1억 원 이상의 그 과표를 가지고 있는 법인은 13%이죠. 숫자로 13%인데 실제로 그 중에서 1조 2천억 이상을 전부 그 1억 원 이상의 큰 기업이 이익을 법인세를 감면 혜택을 받게 돼 있고 나머지 이 87%의 기업은 불과 한 3천억 정도밖에 그 혜택을 못 받게 돼 있습니다. 결국 법인세 인하라는 것이 말하자면 큰 기업, 돈 많은 사람에게만 혜택을 주는 제도가 현재 우리 한국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당하다는 것이죠. 예, 보충 질문하신 걸로 알고요. 정몽준 후보 답변 기회 드리겠습니다. 뭐 노 후보님 말씀도 뭐 상당히 일리는 있습니다. 제가 그 일리는 있는데요. 근데 중소기업 하는 분들 만나보면 그 지금 중소기업 그 법인세가 이제 2단계로 돼 있는데 그걸 좀 1단계하고 2단계가 너무 차이가 커서 중간에 좀 하나를 더 만들어 주든지 그 1억 상한을 갖다 좀 올려주든지 뭐 이런 부탁들을 하는데 저는 그분들 주장을 들어주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인세는 내리는 게 좋고 그럼 왜 우리는 법인세를 가령 뭐 완전히 폐지하는 사람도 있고 또 단일 세율을 하면서 낮추는 주장을 하냐 하는 건 기본적으로 이것이 이중과세라는 겁니다. 기업이 뭐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그 돈을 갖다가 기업 자체 투자로 쓰든지 주주에게 배당을 할 때 또 배당세를 다 내죠. 그리고 또 개인들은 또 소득이 되면 또 개인 소득세를 다 내기 때문에 이것이 이중, 삼중 과세이기 때문에 원칙에 어긋난다고 하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하는 사람은 좀 아주 없애자, 내리자 이런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예, 일단 이어서 정몽준 후보가 경제 분야에 관한 질문을 노무현 후보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쉬운 거부터 해드릴까요? 좀 어려운 거부터 해드릴까요? 이 경제는 사실 이게 좀 기술적인 문제인데요. 그 노무현 우리 후보께서는 그 앞으로의 대통령이 되시면 뭐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시겠다. 아주 좋은 생각이신데 가령 경제 성장률을 연간 7%가 좋다고 그러셨는데
저하고 이해창 후보는 보니까 둘 다 6%로 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은 5.12%다 이렇게 연구소에서 발표를 하는데 6%나 8%가 아닌 꼭 7%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요? 저는 6%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우리 잠재 성장률이 5.2% 정도라고 하는 것은 대체로 다 잘 알고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왜 6%냐라고 물으면 역시 이제 설명이 복잡해지는데 저는 7%입니다. 우선 이 잠재 성장률이 우리가 이제 과거에는 높았다가 낮아진 이유가 결국 인력의 부족입니다. 노동력의 공급의 부족 때문에 가장 큰 애로가 걸립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여성들이 지금 약 48% 정도만 경제 활동에 참가하고 있고 이것은 OECD 국가에 비하면 훨씬 낮습니다. 이 여성들이 약 55 내지 60% 정도로 경제 활동에 참가하게 됐을 때 50만 명 정도의 일자리가 더 생기게 되고 50만 명 정도가 일자리가 더 생기게 됐을 때 잠재 성장률 0.9% 상승 효과가 생깁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한국 사회에 갈등이 많아가지고 갈등 비용이 너무 많습니다. 지역 갈등, 특히 노사 갈등으로 인한 갈등 비용인데 제가 어쨌든 노동자들하고 그동안에 노력을 많이 했기 때문에 여러 차례 경험도 있고 하니까 노사 갈등은 제가 잘 풀어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정 후보하고 아주 다른 점이 공정하고 투명하고 자유로운 시장 그런 것을 위해서 저는 재벌 개혁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 개혁을 잘하면 또 잠재 성장률이 0.5% 정도 성장할 수 있습니다. 예. 동부가 특수 이렇게 해서 전부 전문가가 계산해준 예. 수치입니다. 예. 예, 보충해서 질문하시고도 답변해 주시고. 그 경제 성장이라는 거는 뭐 적정 성장률이 좋은 거죠. 그래서 뭐 지나치게 높아도 예를 들면 그 인플레 위험이 있고 또 국제 수지가 나빠지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많은 전문가는 내년 성장률은 6%가 적정 성장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 후보께서 이제 충청도에다 행정수도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제가 볼 때 문제는 이런 중요한 문제를 제가 볼 때는 국민적 합의 없이 충분한 연구도 없이 이전 대성 지역을 어느 특정 지역으로 못 박는 바람에 이것이 선거 때 이런 걸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예. 또 충청권 주민들은 그렇다고 과연 이걸 환영하는 것인지 다른 지역에서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예를 들면 이런 행정수도 이전은 한 5, 60년 걸리는데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에 이걸 발표하시는 건지 특정 지역을 박아서 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행정수도 이전은 아주 오래 생각한 것이고 꼭 필요하고 가능한 겁니다. 이게 그 75년경에 공화당 정부 때 계획이 이루어졌던 것이고 또 83년경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도 깊이 검토했습니다. 다 충청권입니다. 왜냐하면 충청권이 국토의 중앙에 있기 때문입니다. 왜 옮겨야 하느냐? 수도권 과밀로 인해서 수도권의 생활비 올라가고 매연 환경, 교육, 교통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고 무엇보다도 땅값이 올라서 서민들이 지금 살 수가 없습니다. 분산시켜 줘야 됩니다. 아울러서 지방의 처지에서 보았을 때는 이 지방은 모든 것이 서울로 집중되고 점차 위축돼 가니까 지방 이대로 두면 그야말로 중앙과 지방의 갈등 때문에 못 삽니다. 이 보충 질문이 아니고 별개 질문을 하니까 1분 만에. 근데 어쨌든 모두에게 좋은 것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예. 예. 제가 이번엔 노무현 후보의 질문 차례입니다. 예. 경제 분야와 관련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그 법인세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그 부분에 관한 한 역시 정몽준 후보는 나하고 좀 다르구나. 전경련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는구나. 많은 경제학자들, 많은 시민단체, 많은 서민들은 그걸 다 반대하는데 이렇게 법인세를 낮추자고 하는 거 보니까 역시 기업하신 분이라서 기업을 잘 알아서 하시는 것은 좋은데 너무 대기업만 도와주고 이제 소기업들이나 영세기업들도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고려가 없지 않느냐. 예. 결국 1조 5천억 조세는 이 영세기업 하는 사람들이 결국 다 부담해야 됩니다. 누군가가 세금 내야 하니까요. 그래 그런 점을 말씀드린 것이고
상속세 증여세에 있어서 이 포괄주의, 완전 포괄주의를 반대하고 계시죠. 이게 질문이- 제가 예. 답변 드릴게요. 조금 전에 제가 법인세 인하를 찬성한다고 그러니까 우리 노부께서 정경련에서도 찬성하니까 찬성한다 이렇게 하셨는데요. 정경련이 찬성한 줄은 몰랐는데 그다음에 소기업, 영세기업은 반대한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도 법인세 한도 1억에서 한 몇십억으로 올려주고 그다음에 법인세율도 낮춰달라고 그분들이 다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상속세, 증여세의 포괄주의 어떻게 생각하냐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93년에 상속세의 시효를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을 했고 2000년에 유형별 포괄주의를 도입해서 법적으로도 빠져나갈 길을 완전히 막고 있습니다. 탈세를 막아야 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막연한 권한을 무한정으로 정부에 부여하는 것은 조세 법률주의에도 어긋나며 정부와 국세청의 압력에 모든 국민들을 갖다가 불안하게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완전 포괄주의보다는 유형별 포괄주의가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노무현 후보의 보충 질문 기회입니다. 우리 정 후보께서 상속받은 재산이 얼마쯤 되시는지, 그래서 상속세를 얼마나 내셨는지, 옛날에 포괄주의, 유형별 포괄주의도 없던 시절에 바로 그 포괄주의가 아니었기 때문에 정 후보께서도 세금을 부과받았다가 소송해가지고 이기시기도 하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상속 있는 곳에 세금이 있어야 되는데 상속은 있었는데 어떻게 법적으로 적용하다 보니까 세금은 없어져 버리는 이런 부당한 제도 때문에 자꾸 그 상속 재산이 많은 사람들도 국민들로부터 비판을 계속 받으면서 참 자존심 상하게 됐고 그 바라보는 서민들은 또 볼 때마다 짜증스럽고 모두에게 좋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포괄주의 하십시다. 예, 질문을 하고 정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우리 노무현 후보께서는 이제 법을 공부하셨으니까 법에 대해서는 잘 아는데 법을 공부하신 분의 제가 볼 때 문제는 가령 경제 문제를 경제를 갖다 이렇게 무슨 관리하는 대상으로 가끔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경제는 살아있는 유기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세평등 이건 말할 것도 없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들이 국세청의 압력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것 그리고 세원을 육성하는 것 똑같은 비중을 좀 균형 감각을 가지고 보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속세를 얼마 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상속세를 덜 내기 위해서 완전 포괄주의를 반대하지 않냐 이렇게 좀 암시하시는데 아시는 것처럼 저희 아버님이 작년에 이제 돌아가셨는데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상속 많이 받았으면 여러 가지 기부 많이 했으면 좋은데 많이 상속받지 못했고 상속세 다 잘 냈습니다. 노태우 대통령 때 저희 아버님하고 좀 싸움을 하는 바람에 세금을 낸 거 있는데 그것은 완전히 정치적인 것이었고요. 대부분에서 행정부의 그것이 전부 잘못됐다는 판결이 됐는데 그러면 정부가 잘못해서 힘없는 시민들이 그렇게 고생했으면 노 후보께서 그걸 위로를 하셔야지 세금 냈다가 다시 찾아온 것 냈기 때문에 추징당했기 때문에 벌써 잘못이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답변 시간을 많이 초과하셨습니다. 질문 시간을 짧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경제 분야와 관련된 정몽준 후보의 마지막 질문 기회입니다. 경제 분야 질문 답변이 끝나고 나면 네 번째로 외교, 안보, 남북 관계, 이어서 사회, 문화 분야에 관한 질의응답이 이어지겠습니다. 이제 경제 분야 관련해서 질문 하십시오. 행정수도 건설에 관해서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릴 텐데요. 오랫동안 연구하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전두환 대통령 때도 연구를 했다 그랬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노 후보께서는 전두환 대통령을 별로 존경하지 않을 텐데 또 전두환 대통령이 연구하신 거는 그대로 계승하신다니까 그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대전에 가서 대전에 이제 대덕 연구지가 있으니까 정보통신부나 과학기술부는 그리로 옮기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해서 행정수도 이전은 브라질이나 호주의 경우를 보더라도 70년이 걸리는 사업이었습니다. 노 후보께서는 우리나라가 70년 동안 앞으로 통일이 된다는 가능성 혹시 생각을 안 해보셨는지 통일이 되더라도
대전이 꼭 좋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예. 70년이 걸리는데 재원은 얼마가 들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브라질과 호주는 크게 성공적인 경우는 아니고요. 그다음에 이제 워싱턴과 오타와 같은 곳은 그 성공적인 경우지요. 경우이고 70년 걸린다고 하는데 그것은 브라질에서 브라질리아를 만들 때 그때가 1959년, 60년 이때입니다. 브라질리아를 건설할 때는 밀림 속으로 수백 킬로를 들어가 가지고 완전히 황량한 도시를 새로 일구었습니다. 지금 충청도에는 고속 전철도 있고 각종 고속도로가 거미줄처럼 다 얽혀 있고 공항까지도 지금 준비 다 되어 있기 때문에 터 한 600만 평 닦아 가지고 그 위에 그냥 집 옮겨 지으면 됩니다. 분당 일산 지을 때 뭐 수십조 정부가 돈 들인 거 아닙니다. 기반 시설 처음에 할 때 약 3조 정도 투자를 하고 나면 그 뒤에 그것은 분양하면서 다시 다 회수되는 것이고 공공용지는 그렇게 해서 남습니다. 남고 우리 정부 청사가 한 18만 평 정도 되는데 평당 건축비를 700만 원 잡더라도 1조 3천억 원 정도이면은 충분히 딱 건설할 수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청사들, 땅들 다 팔고 청와대는 우리 시민들에게 돌려주고 좋은 공원이지 않습니까? 시민공원으로 돌려주고 그리고 청와대, 국회 다 옮겨가서 그렇게 새로운 시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예, 정몽준 후보의 보충 질문 차례입니다. 그래도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문제가 이 정치와 행정이 분리되지 않고 정치가 행정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를 이제 지배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가령 노 후보께서는 뭐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뭐 여러 가지 좋은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청와대가 옮기면은 행정부가 옮기는 게 아니고요. 대한민국의 행정, 경제, 문화, 사회가 다 따라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장기적으로 좀 봐야 되는데 이런 것은 물론 우리가 고속도로가 돼 있는 건 사실이지만 행정 수도를 옮긴다는 것이 우리 정말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한 50년, 100년을 내다보고 해야 되는데 남북 관계 변화, 통일의 가능성 여기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제가 아까 남북 관계 문제를 대답해서 빠뜨린 것 같습니다. 보충 질문 받을 만한 것 같습니다. 남북 관계가 잘 풀리면 남북 연합이 먼저 구성될 겁니다. 남북 연합은 그 관계는 이따가 예, 남북 제가 관계 하실 답변을 때 드리죠. 하시죠. 예, 네. 조금 말씀하시죠. 남북 연합이 만들어지면 예. 각기 그건 국가 연합이기 때문에 각기 정부는 다 따로 있습니다. 평양에 있고 충청도에 하나 있고 남북 연합 사무국만 개성이나 판문점 근방에다 세워서 거기서 조그마한 규모의 것이 운영되고 완전 통일이 되려면은 앞으로 얼마나 더 세월을 많이 보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 통일 문제를 우리 그 남북 연합제로 생각하는 한 그거하고는 전혀 틀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안전성도 높아지고 필요하죠. 예, 지금 뭐 경제 분야 얘기하시면서 자연스럽게 남북 관계에 대한 언급들이 잠깐 있으셨습니다만은 참으로 우리 한국의 미래에 중요한 문제지요. 오늘 정책 토론 네 번째가 바로 이 남북 관계를 포함한 외교 안보 분야에 관해서 두 후보의 정책을 제시함으로써 국민들이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 분야 질문은 정몽준 후보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노무현 후보께서 이제 별로 좋아하시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꼭 물어보겠습니다. 노 후보께서는 지난 관훈 토론에서 우리나라의 건국 정부에 대하여 북한과 남한 모두 분열 세력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남한의 건국 정부를 비판하는 것 같았지만 남북한을 다 싸잡아서 격화시켰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의 분단은 국제 정사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분단이 됐습니다. 사실 우리는 2차 대전 책임도 없는데 억울하게 이제 당한 것이죠. 그렇다면 그 당시 남한의 건국 정부는 이승만 대통령에 의해서 세워졌는데 다른 현실적인 대안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김구 선생님이 이끄시던 한국 독립당 뭐 이런 당이 있었지만 과연 한국 독립당이 우리 건국의 주역이 될 때까지는 어떠한 장애물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통일정부 수립을 위해서 유엔에서 선거감시단을 보냈는데
북한에서 입국을 막았기 때문에 우리만 이제 정부를 세웠습니다. 질문 마무리. 여기에 관해서 네.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네. 그 남북 간을 분열 세력, 분열 정권이다. 남북한 모두 예, 분열 정권이다. 이 평가가 남한 정부를 합법 정부로 인정하지 않는 것하고는 별개 문제입니다. 남한 정부가 합법 정부라도 분열 세력일 수 있습니다. 김영삼 정권도 합법적인 정부입니다. 합법적인 정권이지만 그것은 역시 분열 정권입니다. 김대중 정권도 합법적인 정권이지만 결국 절반의 지지밖에 받지 못한 분열 정권입니다. 그렇듯이 우리 역사가 그런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뜻을 말씀드린 것이고, 따라서 우리는 분열을 극복하자, 동서분열도 극복하고 따라서 남북의 분단도 반성하고 극복하자라는 그런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확하게 김구 선생께서 분열 정권이므로 분단 정권이므로 참여하지 못하겠다. 결국 강력한 민족주의 세력이 있었더라면, 자주 독립 세력이 강력하게 있었더라면 우리도 오스트리아처럼 좌우 합작해서 그야말로 국가를 분열시키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는 희망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평가를 근거로 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 우리 없도록 하자, 이런 염원으로 그렇게 받아들여 주십시오. 예. 정 후보께서 더 보충해서 질문을 해주시죠. 이 문제는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노 후보께서 그 생각을 좀 정리를 좀 더 해주셔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설명을 하시면서 김영삼, 김대중 정부도 분열 정부다 이랬는데 그것하고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김영삼, 김대중 정부는 표현하자면 일부 지역에 의존한 소수파 정권이다. 이것은 말할 수 있지만 분열 세력에 의한 정부다 하고는 차원이 다르다고 저는 봅니다. 제가 볼 때 노 후보의 그러한 역사관, 정치관이 제가 볼 때는 위험하다고 보는 이유는 남북한을 똑같이 평가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노 후보께서는 남한도 나쁘고 북한도 나쁘다 이렇게 해서 노 후보께서는 상당히 그 위에서 내려다보든다는 말씀을 하는데,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것은 우리가 좀 잘못 배워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는 좋은 사람, 좋은 나라 정부고 북한은 공산주의 정부다 이렇게 배웠는데 어떻게 똑같이 분열주의 정부라고 하는지, 그런 식의 논리라면 북한에 의해서 시작된 그 6.25 전쟁도 통일 시도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인지 좀 말씀을 해주기 바랍니다. 대체로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과거 냉전주의자들 또 그렇습니다. 과거 그 냉전적 사고를 가지고 국내 사람들을 좌우로 구분해놓고 좌는 다 몰아내야 될 사람으로 이렇게 해왔던 우리 역사의 찌꺼기입니다. 남한은 유엔이 승인하고 그야말로 자유로운 선거를 거쳐서 성립된 민주정부입니다. 그러므로 남한 정부가 훨씬 더 북한 정부보다 민주적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정부이지요. 그러나 민족적 관점에서 봤을 때 그것은 또한 분열적 세력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역사라는 것은 냉정하게 평가해야만이 거기에 대한 반성을 토대로 해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외교안보 남북관계 분야에 대해서 이번에는 노무현 후보의 질문 순서입니다. 정 후보께서는 이제 남북 간의 교류 협력 지원 이런 것을 더 발전시켜야 된다고 말씀해 오시다가 이제 아마 북한 핵 문제가 계기가 된 것 같은데요. 핵 문제가 계기가 되면서 지원도 끊어야 한다, 중단해야 된다, 이렇게 지원도 끊어야 된다, 중단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하시고 했는데, 지금 지원을 중단해 버렸을 때 그때 결국 북핵 문제는 북한과 미국 간의 관계로만 이렇게 맡겨지고 남한이 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가 어렵게 됐을 때 긴장이 더욱더 높아지고 더 위험해지는 거 아닙니까? 위험해지고 그렇게 했을 때 자칫 전쟁에 관한 얘기들이, 전쟁 가능성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거론될 수 있는데, 그렇게 됐을 때 여러 가지 경제적인 침체도 올 수 있고 이런 것이 있는데, 이 점에 관해서 어떤 생각으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죠.
제가 그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국제정치학 박사를 받았고 제가 국제정치학 박사를 공부하는 과정에서 제일 많이 공부한 것이 미국의 핵 전략입니다. 그래서 저는 핵 문제에 관해서는 또 제가 국회 국방위원회 외무위원회에 있으면서 뭐 국내 어떤 분보다도 제가 많이 공부한 사람 중에 하나라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먼저 핵무기 문제는 이게 군사 무기가 아니고 정치 무기라는 인식을 저희들이 해야지 되고요. 북한이 이번에 제네바 합의를 어겨가면서 핵 개발 프로그램을 비밀리에 진행했다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신뢰를 깨뜨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북한이 그 사태의 심각성을 알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도와줘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현금 지원은 중단하는 것이 마땅하고 인도적 지원과 예를 들면 도로나 철도를 연결하는 비현금 지원 이건 계속 해지된다고 생각하고요. 미국이 돈을 내는 그 중유도 지금 12월 달까지는 난방용이고 겨울이기 때문에 계속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울대학교 외교학과의 전인영 교수라고 계시는데요. 그분이 노 후보와 저의 그 대북 정책을 비교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건 그분이 직접 하신 겁니다. 저희 대북 정책이 가장 합리적이다. 그런데 저희 대북 정책은 신축적이고 유연하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이 보면 왔다 갔다 한다 이렇게 오해할 수는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예. 예, 좋습니다. 내가 보도만을 봤는데 그래도 중유 지원을 계속 해야 된다라든지 이런 그 입장을 가진 점에 대해서는 좀 마음이 놓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마음이 놓이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어떤 그 교수님 말씀하시는데 뭐 그거야 저도 서울대학 교수님 여러분이 저를 도와주십니다. 네. 한국의 국제정치학 박사도 많이 계시지 않겠습니까? 많이 계신 것 같고 저는 이런 걱정을 좀 해봅니다. 금강산 사업은 참 중요하다. 개성공단 사업도 대단히 중요하다. 꼭 성공해야 된다. 근데 제가 이걸 지원해주고 잘 되도록 이렇게 여러 가지 이 남북 관계를 풀어서 잘해 지원해주면 아무도 시비를 걸지 않을 것 같은데 이게 우리 정 후보가 대통령이 되셔가지고 금강산 사업을 지원하면 형님 사업 도와주는 셈이 되고 개성공단 사업도 지원하면 형님 사업 도와주는 셈이 돼가지고 야당이 너무 공격을 많이 하고 이렇게 해서 이런 사업에 오히려 차질이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걱정되시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 노무현 후보께서 금강산 사업과 그 개성공단 사업을 돌아가신 저희 아버님과 저희 형이 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 준 것에 대해서 제가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 금강산 사업은 앞으로 제대로 평가를 받으려면 이거 한 5년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개성공단 사업은 평가를 받으려면 한 20년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무슨 말씀이냐면 이게 장기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시작한 사람이 절대로 다 마무리할 수가 없는 사업입니다. 이것이 제대로 되려면 문자 그대로 국제 컨소시엄이 돼서 일본과 미국과 유럽의 자본이 참여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절대로 어느 개인이나 어느 특정 회사의 사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걱정 안 하셔도 좋을 겁니다. 예. 시간이 남았으니까 반론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 답변으로 그냥 들으시고요. 답변으로 듣고 예. 말까요? 추가해서 이따가 노무현 후보 답변 시간을 또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외교 안보와 남북 관계 분야에 대한 정책 토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국민들께서는 텔레비전 앞에서 왜 지켜보고 있다고 두 후보께서는 생각을 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오늘 열리고 있는 후보 단일화 토론은 두 후보 간 합의에 의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두 분 토론 과정에서 질의응답 하시는 중에 새천령 민주당 또 국민통합 21 외의 타당 후보에 대한 비판보다는 우리 국민들께서 두 후보의 비전과 그 정책에 대해서 비교할 수 있는 기회로 이렇게 삼으실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바라면서 계속해서 외교안보 남북관계에 관한 정몽준 후보의 질문 기회 드리겠습니다. 노무현 후보께서 이제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지명받아서 저도 사실 축하를 많이 했습니다. 그 노무현 후보와 같은 당에 계시는 김상현 후보를 제가 그때 김 의원께서도 또 다시 국회에 들어오셨죠. 보궐선거를 통해서. 그래서 김상현 의원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요즘 집에서 부인하고 싸운 사람도 전부 노무현 후보를 지지하고 있다고. 생활에 조금이라도 불평과 불만이 있는 사람은 노무현 후보께서 다 해결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노무현 후보를 지지한다 그러면서 저보고도 노무현 후보를 한번 좀 만나서
좀 얘기도 해보고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단일화 협상을 할 때 그러고 보니까 우리는 왜 당사자인데 만나지 않냐. 그래서 제가 만나자고 제안을 한 것입니다. 노무현 후보께서 후보 지명이 된 다음에 하신 말씀 중에 제가 기억에 남는 것은 나는 대통령이 돼도 미국에 사진 찍으러 가진 않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뭐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제가 그다음에 어디 보니까 노 후보께서는 일본하고 카나다 뭐 이런 데는 다녀오셨던데 지금 세계 질서는 우리가 좋든 싫든 간에 군사 경제 전부 미국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질문을 마무리해 주시죠. 정치인으로서 또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으로서 그래도 미국에 가서 미국 사람이 좋든 싫든 좀 만나서 미국을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은 그동안에 안 하셨는지. 예, 노무현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그동안에 제가 대통령이 아니라서 안 갔습니다. 그리고 후보가 좀 일찍 됐더라면 또 미리 갔다 와서 또 후보를 하고 대미 정책에 대해서도 했을 텐데 후보 되고 나서 가려고 하니까 좀 늦고 또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 그 문제를 삼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자세나 이런 태도들이 조금은 제가 그대로 고분고분 따라갈 이유가 없는 것 같아서 그냥 안 갔는데 앞으로 대통령 되면 가지요 뭐. 예, 그러면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반미 감정도 없고 그러나 미국한테 굽실굽실할 생각도 없고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가 꼭 미국에 갔다 와야 자격이 있는 그런 나라가 꼭 돼야 된다고 생각지도 않고 그건 별 관계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잘하겠습니다. 예, 제가 답변 다 보충- 되셨습니까? 보충 보충 질문 하십시오. 근데 지금 노무현 우리 후보님은 이제 초선 재선 국회의원이 아니고 뭐 대통령이 되시겠다는 분인데 그래도 전에 비해서는 말씀을 굉장히 온화하게 하시고 이제 자제하시는데요. 저는 조금 더 이렇게 말씀을 다듬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평소에 합니다. 사진 찍으러 안 가겠다 이렇게 했는데 미국 사람들한테 미국 사람이 들으면 상당히 아주 당황하게 하는 발언이죠. 미국을 갖다가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우리 한국 사람과 미국 사람들이 노 후보의 미국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하는 게 이제 단면이 드러나고요. 또 지금도 내가 굽신굽신하지 않겠다 이랬는데 이런 표현도 앞으로는 저는 좀 자제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국도 우리나라 대통령이나 대통령 후보가 굽신굽신하는 거 바라지 않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런 얘기했습니다. 방송에 나가서 IMF 사태 때 미국 대통령이 세미나 와서 얘기하는 걸 보니까 그분이 미국 대사인지 미국서 온 한국 총통인지 제가 잘 모르겠다. 뭐 저도 이런 얘기 하고 나서 보니까 나도 좀 얘기 심하게 했다는 느낌은 들었는데 노 후보께서도 앞으로는 그 미국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는 조금 더 신중하게 하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질문으로 마저 되겠습니다. 노 후보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예, 주십시오. 굳이 이런 자리에서 남의 말투를 그렇게 지적하는 것이 예의 바른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말이 문제가 있다면 저도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죠. 그러나 우리 한국의 지도자들이 그동안에 미국에 대해서 지켜야 될 자세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고 그래서 우리 많은 국민들이 자존심이 상해 있고 또 실제로 사진 찍으러 간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러시아 가가지고 사진 찍어 와가지고 과시한 분도 있고 미국 가가지고 사진 한 장 찍어 와서 과시한 분들도 있고 미국 가서 미국 대통령보다 더 강경한 발언을 통해서 그 우리 이렇게 미국하고 말하자면 친하다는 것을 과시하기도 하고 이런 일이 있어서 저도 이제 좀 마음에 섭섭함이 있어서 아마 그런 말을 한 모양인데 오늘 공개된 방송에서 제가 굽실굽실이 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존재했던 사실이라는 점만은 인정하십시오. 네. 예. 이어서 제가 지금 이제 간략하게 하나 노무현 후보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시면서 미처 못한 얘기가 있으면 또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노무현 후보 이 다음에 제 질문. 시간을 좀 빼주시고요. 예. 조금 전에 우리 노 후보께서 러시아에 가서 사진 찍고 온 사람은 있다는데 그 사람 누굽니까? 일단 노무현 후보의 질문 순서로 가도록 하지요. 예. 그리고 외교 정몽준 안보 후보. 외교 안보 남북 관계와 관련해서는 노 후보의 마지막 질문 기회입니다. 제가 두 가지 다 한 줄 알았더니 아직 남아 있는 모양입니다. 예, 보충 질문을 그렇게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크게 보면은 두 가지 예. 질문이고요. 답변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충 질문 하신 거고요. 예. 결국 지금 그 4억 달러 얘기, 소위 산업은행에서 현대상선이 4억 달러를 빌려가지고 대북 지원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밝히지 않음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의혹을 가지고 있는 것이 지금의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4억 달러가 북한으로 갔든 또는 현대 내부에서 부당하게 사용됐든 밝히지 않으면 이것이 끊임없이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문제에 관해서 대통령 되시면 철저하게 밝힐 의향을 가지고 계십니까? 사실 보통 우리 상식으로 생각하면 참 이게 법대로 하자면 원칙대로 하자면 형제간한테 너무 야박하고 또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그 질문에 대해서 정 후보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뭐 야박하다고 생각하셨으면 좋은 방법은 뭐 질문을 안 해주셨으면 좋은데 질문을 해놓고서 이제 야박하시다 그러는데 제가 이제 만나자고 해서 10월 우리가 10시 반에 만나지 않았습니까? 국회에서. 그래서 이제 노 후보께서 주장하시는 여론조사 방법 뭐 자기가 좋다고 그래서 이제 하기로 한 그날 노 후보께서 저한테 이걸 물어보셨죠. 그 4억 달러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냐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답변 드린 기억이 나실지 모릅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있고 민주당 소속에 있다가 한나라당 가신 분이 있습니다. 제가 성함은 말씀 안 드릴 텐데 그분이 한나라당 가기 전에 저를 만났더니 그 얘기를 하시면서 자기가 국회 정무위원으로서 보니까 이것은 북한에 간 것은 아니다. 뭐 한 데 썼더라 저한테 얘기를 한 걸 제가 노 후보께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그동안에 잊어버리신 모양인데요. 제가 이렇게 노 후보께 또 물어보고 싶습니다. 노 후보는 저는 이제 그 김대중 대통령이 자산과 부채를 다 승계하시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김대중 대통령한테 가서 물어보시면 되지 왜 저한테 물어보는지. 그리고 또 민주당이 지금 우리나라의 여당인데 지금이라도 선거철이지만 한나라당하고 합의해서 그걸 국정조사를 하시면 됩니다. 국정조사는 안 하시고 한나라당의 그 변죽에 맞춰서 맨날 신문 텔레비만 발표하는 것은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공적 자금에 관해서도 지금 많은 분들이 분노하고 있는데 왜 이것은 말이죠. 아무리 지금 선거철이라 하더라도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합의해서 빨리 조사를 해야 됩니다. 예, 추가 질문에 대해서 다시 답변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무현 후보 예, 보충 질문하십시오. 정홍준 후보 말씀하시는 거 보면 참 시원시원해요. 네. 참 그리고 마음 편하신 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공적 자금은 또 이게 현대가 많이 받았거든요. 여튼 그렇습니다. 조사를 철저히 하면 다 이 집안일입니다. 저는 그 4,900원 4억 달러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조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조사해야 합니다. 대통령에게도 촉구하고 있고 저는 앞으로 조사할 겁니다. 국민들에게 밝힙니다. 밝히고 지난번에 제가 정 후보에게 물어봤던 것은 후보 단일화하면 선거 기간 중이라도 우리가 상호 협력 관계가 되는데 연정 아니라도 협력을 하게 되고 국민들이 보게 되는데 이 문제가 어떻게 불거질지 불안해서 한번 내가 물어본 겁니다. 4천억에 대해서 좀 아시냐 모른다고 하셨어요. 모른다고 하셨는데 정 후보가 모르시는 것과는 관계없이 이 부분은 국민들이 의혹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잠재적 그 폭발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할 거냐 또 여쭤본 겁니다. 제가 답변. 예, 이 노무현 후보께서 이제 저희 아버님이 현대라는 아주 대기업을 이제 창업하시니까 그 자꾸 말씀하시면서 집안일 그러는데 사실 저희 아버님이 현대 창업자라는 건 역사적인 사실이고 저희 많은 가족들 또 우리나라 많은 국민들이 현대라는 대기업이 자동차 중공업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이 있는 기업이 우리나라에 있다는 데 사실에 우리나라 많은 국민들이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 무슨 공적 자금이 회사에 들어갔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한나라당이 전부 과장해서 한 얘기를 갖다가 지금 또 이 자리에서 뭐 또 사실인 것처럼 그대로 하시는 것도 저는 상당히 뭐 좋은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노무현 후보는 여당의 후보입니다. 그걸 정부 여당에 대통령한테 가서 물어보시면 될 일을 지난번에 저한테 우리 국회에서 밤늦게 만났을 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름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민주당 소속에 있다가 한나라당 갖고 정무위원회 계시는 그 김 의원님 계십니다. 그분이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북한으로 안 갔다고. 뭐 이런 걸 당이나 정부에다 물어보시면 됩니다. 자꾸 저한테 이런 데서 물어보시지 말고. 예, 일단 외교안보 남북 관계 분야에 대한 정책 토론 두 분 질의 응답을 마쳤습니다. 오늘 여러분께서는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 스튜디오에서 진행되고 있는 후보 단일화 토론회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국민의 선택이 중요한 것은 그 선택에 대한 책임 또한 국민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국민통합 21의 정몽준 후보 그리고 새천년 민주당의 노무현 후보 간 단일화 합의에 따라서 오늘 이 시간 후보 단일화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7시부터 시작해서 8시 52분까지 112분간의 시간을 국민들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아직 남은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 두 분께서 이 짧은 시간을 또 소중하게 활용해 주시길 바라면서 정책 토론 5번째 사회 문화 분야에 대한 두 후보 간의 정책 비교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인가 그 신문 광고를 보니까 보육 정책에 관해서 아이를 데리고 직장에 갈 수 있게 하겠다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보육에 관해서 보육 시설을 많이 만들 수 있도록 그 융자를 많이 해주겠다는 그런 공약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한국이 아이들 데리고 직장 가서 직장 보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현실을 파악하셨는지, 그다음에 그동안에 우리가 사립 많은 보육원들이 그 94, 5년경부터 국가로부터 융자를 받아가지고 보육시설을 만들었다가 운영이 안 돼가지고 어려움에 처해서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이런 점에 관해서 그 상황을 제대로 한번 파악해 보셨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노무현 후보께서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린 것 중에 우리나라 여성들이 출산율이 너무 떨어져서 잠재 성장률이 떨어졌는데 여성들이 그 대신에 일을 많이 하면 6%가 아니고 7%까지 일할 수 있다 뭐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그 전문가들이 경제 성장률을 예측할 때는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예측을 한 겁니다. 그러면 노무현 후보께서는 여성들을 일하기 싫은 여성까지 전부 직장으로 보내기 전까지는 그렇게 쉬운 일은 이제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를 데리고 직장에 간다 하는 저희들이 정책 광고를 냈는데 저희가 낸 정책 광고를 유심히 봐주셔서 이 자리 빌려 이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 법에 지금 300인 이상 직장은 보육시설을 하기로 돼 있는데 제가 볼 때 기업의 사업주가 나쁜 생각을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런 법이 있는 줄을 잘 모르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많은 기업인들에게 부탁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잘하면 그 일하는 여성에게만 좋은 것이 아니고 직장에도 도움이 된다. 지금 많은 연구 결과가 직장에서 보육시설을 한 직장이 그러한 회사가 돈도 많이 벌고 회사 잘 굴러간다는 많은 실증적인 연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앞으로 보육시설을 많이 하는 건 중요한데 일본의 경우는 이런 거 있습니다. 노인을 보호하든지 어린아이를 보호하든지 정부가 새로운 집이나 시설을 짓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여러 가정집들 중에서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집을 선정을 하면 그 대신에 보육사들이 가서 해주는 제도, 저는 이런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 후보 보충 질문해 주십시오. 우선 하나 바로 잡고요. 네. 잠재 성장률 부분은 저도 그거 다 감안하고 계산한 거니까 잘못 계산했다고 하신 것은 사실과 다르고 제가 질문 드린 뜻은요. 그런 것입니다. 우리나라 교통 사정이 하도 나쁘고 해서 아이를 데리고 직장에 출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에 집 가까이에서 아이를 맡겨놓고 퇴근할 때 데리고 오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직장 타가 부분에 대한 정책을 저는 그걸 공약하지 않았습니다. 직장 타가 좋죠. 자기 젖도 먹일 수 있고. 그러나 교통 때문에 그런 사정이 안 맞는 공약을 왜 하셨냐 이렇게 이제 여쭤본 것이고, 한 가지는 융자 받아가지고 어린이집 만들었다가 지금 파산 지경에 빠져 있고 굉장히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 많은데 또 융자 해준다고 하니까 이게 뭐 좀 알고 만든 정책인지 모르고 만든 정책인지 궁금해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네. 제가 답변 드릴까요? 네. 그 아이를 데리고 출근해도 좋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 그렇게 해서 성공하는 기업이 있다고 이제 많은 그 사례들은 있습니다. 물론 우리 서울의 경우에 출퇴근이 아주 힘든 것은 사실이니까 뭐 데리고 다니기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뭐 저의 혼자의 생각이 아니고 저를 도와주시는 정책 자문 교수분들이 모여서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한 것인데 노 후보께서 지금 그런 것 현실을 모르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저의 문제가 아니고 많은 교수분들께서 좀 들으면 좀 섭섭해할 겁니다. 그분들이 이게 가능하고 좋은 정책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발표를 했습니다. 예, 답변 되셨습니까? 네. 네. 그러면 사회 문화 분야에 관해서 이제 정몽준 후보의 마지막 질문 기회입니다. 오늘 전체적인 정책 토론의 마지막 질의응답 순서가 되겠습니다. 정 후보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지고 온 질문은 뭐 다 질문을 했는데 아직도 하나가 남아 있습니까? 네. 오늘 저희가 5개 분야 후보 단일화 문제로 시작해서 정치 분야 그리고 경제 분야 또 외교 안보 남북 관계 그리고 사회 문화 분야까지 후보자 간 질의응답을 지금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정 후보께서 사회 문화 분야 관련해서 질문 있으시면 해주십시오. 사회 문화 분야는 제가 질문한 건 다 제가 대충 질문을 드렸는데 예. 괜찮으시면 혹시 제가 정치 분야 쪽 질문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럼 이 자리에서 노무현 후보께서 동의하시면 예. 예, 그동안 동의하겠습니다. 못하신 예, 질문을 정 좋습니다. 후보께서 하시고 예. 답변해 주시고 예. 그러면 그와 같이 노무현 후보께서도 분야에 상관없이 질문하실 기회를 드리고 정몽준 후보께서 답변하시는 것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네. 예. 그럼 일단 정몽준 후보부터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하고 노무현 우리 후보님하고 이번에 단일화에 성공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87년에 김영삼 후보와 김대중 후보께서 단일화에 실패하지 못하신 것은 그분들이 이제 단일화하고 만났을 때 그 중에 한 분께서 내가 후보를 사퇴하면 나는 뭐 맞아 죽는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그런 이제 일화도 있는데 우리 정치인은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건 분명하지만 또 자기가 어느 정도 이제 독립적으로 해야 되는 건 필요하다고 봅니다. 노무현 후보를 지금 도와주시는 분들을 이제 노사모라고 부른다고 그랬는데 이번 선관위에서 이러한 사조직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는데 그런데 노사모에서는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는 것인데 선관위가 구시대적인 관점에서 우리를 규제한다 그래서 반발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예.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그리고 예. 또 노사모 무슨 게시판에 제가 순복음교회 가서 목사님을 만났더니 질문 예 마무리해 주십시오. 노 후보께서 대통령이 되면 이건 노 후보 말씀이 아니고 노사모 게시판에 나온 건데 대기업과 대형 교회는 문 닫게 하겠다 뭐 이런 게 나왔다는데 노무현 후보께서는 노사모 이런 활동에 관해서 뭐 일부에서는 좀 걱정하시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그 노사모가 만들어진 것이 2000년 4.13 총선에서 제가 낙선하고 나니까 노무현이가 그 어쨌든 지역 구도와 한번 지역 구도를 극복해 보겠다고 부산 가서 어떻게 보면 뭐 그렇게 희생했으니까 다시 살려내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지 노사모가 무슨 노무현 대통령 선거 조직하려고 처음부터 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다가 점차 모여서 하는데 자기들이 돈 내고 자기들끼리 인터넷에서 만나가지고 흔히들 번개라 해서 바깥에서 만나 차 한 잔씩 하고 모여서 밥 먹으면 자기 돈 다 내고 저한테 돈 10원 달라고 하지 않고 이런 그 자발적인 국민들의 정치 조직인데 선거가 말하자면 과열되는 것도 막아야 하지만 그러나 국민들의 자유로운 정치 활동도 국민의 기본권이지 않습니까? 우리 선거법은 과거에 후보들한테 돈 받고 그렇게 막 그 돈을 엄청나게 쓰고 돌아다니는 이런 소위 말하자면 무슨 산악회식의 사조직, 후보가 뒷조종하는 돈 드는 사조직 그거 하지 말라는 것이 결국 이것까지 지금 같이 형식적으로 걸리니까 이제 같이 했는데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들의 정치적 자유도 인정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하는 것이고 게시판에는요. 그래서 법적으로 지금 하겠다는 것이고 게시판에는요. 하루에 수천 명씩이 접속해가지고 하고 싶은 얘기 욕설도 많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거기 적힌 말을 가지고 제 사상을 재단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 네. 제한된 시간이 마무리 발언도 두 분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짧게 노무현 후보께서 질문하시고 정몽준 후보 답변하는 것으로 예. 질의응답을 마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정도로 이렇게 할까요? 저는 그냥 사회 문화를 생각했는데
교육부 폐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좀 어려울 것 같거든요. 예. 그래도 우리나라는 연방제 국가가 아니고 앞으로 산업의 발전에 따라서 또 사회의 변화에 따라서 많은 우리 국가적 자원이 양성돼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도 세우고 해야 되는데 예. 교육부를 폐지해버리고 앞으로 국가적 인적 자원의 양성 계획, 소위 기획이라는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예. 답을 해주시죠. 정호복께서도 이번에는 시간을 꼭 지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교육부를 책임지신 그 이상주 부총리께서 울산대학교에서 이제 총장을 오래 하셨죠. 제가 울산대학교 지금 이사장입니다. 근데 저도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저희는 교육부의 기능은 평가 기능과 정보 제공 기능만을 갖고 있고 나머지 권한을 가능하면 전부 지방으로, 지방자치단체와 궁극적으로는 학교, 지방에 있는 모든 학교에다 주자 하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그런데 신문을 보니까 얼마 전에 이상주 부총리께서 국무회의 할 때 어느 정당에서 교육부를 폐지하겠다고 해서 상당히 불편하다 하는 말씀한 걸 들었는데요. 제가 사전에 설명 못 드린 것에 대해서 제가 지금 상당히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교육이 돈도 많이 들고 그러고 또 공교육이 제대로 안 되고 그래서 뭐 이민도 간다 그러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렇게 교육을 갖다 권한을 실질적으로 지방에 주면은 지방에 서울대학이 많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육부의 기능을 축소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교육부의 예산은 저도 노 후보님과 마찬가지로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교육감도 주민 직선에서 뽑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합니다.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